1924년 비바람이 휘몰아치던 단지의 어느 병원에서 오스카라는 아기가 태어납니다. 엄마 아그네스의 뱃속부터 이미 다 자란 얼굴을 가지고 있던 그가 태어나자마자 본 것은 두 명의 아버지 후보였죠. 독일인 아버지 알프레드 마체라토와 폴란드인 아버지 얀 브론스키. 오스카의 회고록처럼 이어지는 나레이션은 영화의 첫 장면인 그의 외할머니 안나가 감자밭에서 누군가를 숨겨주는 장면부터 시작됩니다. 독일도 폴란드인도 아닌 토착민 카슈바이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던 안나. 그녀가 경찰을 피해 달리던 폴란드인을 자신의 치마 속에 숨겨주는데 그 짧은 순간 안나의 몸엔 오스카의 엄마 아그네스가 자라게 되죠. 성인이 된 아그네스는 사촌이었던 얀을 무척 사랑했지만 좀 더 부유했던 독일인 알프레드에게 시집을 갑니다. 그들이 사는 지역 자체가 독일인과 폴란드인 그리고 토착민이 뒤섞여 다채로운 문화가 어우러진 옛 독일령 단지라는 곳이었죠. 12. September 1927. 오스카가 태어난 후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엄마가 사준 양철북을 분신처럼 지니고 다니던 오스카. 식료품점을 운영하던 알프레드와 아그네스 부부는 나름 풍요롭게 살고 있습니다. 야는 여전히 여동생 집에 찾아오는 것처럼 거리낌 없이 알프레드의 집에 찾아와 그녀에 대한 애정 표현을 서슴없이 해대고 있었죠. 알프레드는 그저 사이좋은 사촌간을 바라보듯 이들의 모습에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3살 배기 오스카는 달랐습니다. 애초에 높은 지적 수준을 가지고 태어난 그가 얀이 자신의 친아버지임을 내내 의심하고 있었죠. 남편과 가족들이 버젓이 있음에도 키스를 하거나 서로의 몸을 탐닉하던 그들을 본 오스카는 복잡한 어른 세상의 환멸을 느껴 고의적인 사고를 저지릅니다. Indem ich über die Welt der Erwachsenen und meine eigene Zukunft nachdachte, beschloss ich einen Punkt zu machen. Ich wollte von jetzt an keinen Finger breit mehr wachsen. Für immer der Dreijährige der Gnome bleiben. Alfred, du warst es! Du hast die Falsche offen gelassen! Ich hab doch bloß das Bier für euch geholt! 아그네스는 오스카의 사고를 모두 남편 탓이라 생각하고 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추락사고로 인해 성장을 멈춘 오스카의 장애가 남편을 증오하는 낙인처럼 돼버리죠. 아내와 사이가 나빠진 알프레드는 그녀의 경멸과 양철북에 집착하는 오스카의 행동에 지쳐갑니다. Ich habe gesagt, nicht in der Wohnung. Außerdem ist die Trommel kaputt. Du kannst da wehtun. Oskar, du gibst mir... 그런 와중에 북을 빼앗기지 않으려던 오스카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죠. 이제 북을 빼앗지 못하게끔 언제든지 소리를 지를 준비가 돼 있던 오스카. 어느덧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된 그는 더 이상 자라지 않는 자신처럼 누구에게나 특별한 대우를 받길 원했습니다. 아기처럼 떼를 쓰며 못되게 굴기도 하죠. 때로 낙마처럼 잔인하기까지 합니다. 아그네스 또한 그런 아들을 제어할 수 없었죠. 또한 어린아이의 겉모습으로만 그를 판단할 뿐 사고와 정신이 훌쩍 자라버린 오스카를 어른들은 알지 못합니다. 새 양철북을 사주겠다며 아그네스가 아들을 데리고 시내로 가던 어느 날 우체국에서 일하고 있던 얀과 만나기로 약속한 아그네스. Tag, Onkel Jan. 그녀는 단골 가게였던 장난감 상점 주인에게 오스카를 맡겨두고 싸구려 호텔로 부랴부랴 달려갑니다.
하지만 성장을 거부토록 만든 그들의 역겨운 모습에 화가 치밀대로 지민 오스카는 맞은편 호텔이 보이는 종탑 꼭대기에 올라가 사정없이 북을 치고 소리를 지르죠. 나치의 붉은 깃발이 오스카의 마을에도 빠른 속도로 늘어갑니다. 단지희에도 예외 없이 이상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하죠. 그런 기류에 편승한 오스카의 아버지 알프레드는 서둘러 나치에 가입합니다. 베토벤의 액자가 놓여있던 피아노 위엔 이제 아돌프 히틀러가 자리합니다. 그런 알프레드의 모습을 불안한 듯 지켜보고 있던 얀에게도 가입을 권하던 알프레드는 나치가 그저 단순한 캠페인이라 생각한 모양입니다. Ich bin Pole. Überleg dir das nochmal. 폴란드인 중에도 슬라브계였던 얀은 아직까지 나치의 차별과 억압을 받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장난감 가게 주인이었던 유태인 마커스는 그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겪어야 했죠. 아빠가 나간 직후 자신의 친부라 믿었던 얀의 품을 다정한 듯 파고드는 오스카. 얀 또한 그런 오스카를 애절하게 바라봅니다. Ich kann es einfach nicht ertragen, dass er die Wahrheit nicht weiß. 그러던 어느 날 이제는 단지 한 복판까지 들어온 나치가 폴란드인을 비난하며 주민들에게 분열과 혐오의 근거를 가르칩니다. 하지만 정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이던 오스카가 양철북 하나로 나치에 절도 있는 행사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리죠. 오스카의 독특한 리듬에 박자를 놓친 군악대. 사상교육이 이루어지던 행사장은 한순간 무도회장으로 뒤바뀝니다. 양과의 끊임없는 애정 행각에 오스카의 동생을 임신한 아그네스가 점점 이상하게 변해갑니다. Ich bin unkeusch gewesen, in Gedanken, Worten und Werken. Allein oder mit anderen? 먹지도 않던 생선을 미친 듯이 먹어대며 무언가 괴로운 듯 가게에 틀어박혀 홀로 고민하던 아그네스. 그녀는 결국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Ist doch egal, von wem es ist. 아내의 불륜을 알고 있던 남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떠나버리죠. Hier wird nicht geblasen. 아그네스의 장례식이 치러지던 가운데 평소 그녀를 흠모하고 있던 장난감 가게 주인 마커스가 뒤늦게 그곳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를 발견한 독일인들에 의해 그는 아그네스의 조문조차 할 수 없었죠. 아그네스가 죽은 직후부터 단지인은 그곳 토착민들의 마음과는 달리 극단적인 나치즘에 물들어갑니다. 오스카는 호라비가 된 두 남자 사이에 앉아 여전히 양철북을 두드리고 있었죠. 머지않아 이들 또한 오스카 때문에 죽게 되리란 걸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엄마의 빈자를 느끼게 된 오스카는 영화의 첫 장면에 나온 할머니의 치마 속으로 들어가 슬픔을 달래봅니다. 유태인들을 색출하기 위해 어느덧 불바다로 변해버린 마을. 오스카가 좋아하던 장난감 가게 아저씨 마커스는 쓸쓸히 아그네스의 뒤를 따라갑니다. Es war einmal ein Spielzeughändler, der hieß Markus und nahm mit sich alles Spielzeug dieser Welt. Am 1. September 39. Ich setze voraus, Sie kennen das Datum. 어느덧 15살을 훌쩍 넘은 오스카.
여전히 가족들에게 아이처럼 굴던 오스카는 엄마의 빈자를 채워줄 얀에게 굳이 우체국에 가자 조릅니다. 마침 그곳은 나치에 저항하는 요새나 다름이 없었죠. 우체국을 기점으로 독일의 대대적인 폴란드 침략이 시작되던 그날, 얼떨결에 그들 무리에 합류하게 된 얀. Polen hat heute Nacht zum ersten Mal auf unserem eigenen Territorium auch mit bereits regulären Soldaten geschossen. 나치의 공습이 시작되며 건물에 폭탄이 날아들기 시작하자 오스카는 이제야 얀의 안부가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나치의 포로로 잡혀간 얀은 그 즉시 그들에게 총살을 당한 채 허무하게 죽습니다. 그의 친부일지도 모를 얀 브론스키의 죽음은 오스카가 묵도하지 못한 유일한 한 사건이 되죠.